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스픽스의 디톡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디톡스는 새로운 분을 또 모시고 할 텐데요. 김종대 전 의원, 터줏대감이시죠. 나와주셨고, 또 조국혁신당의 영입 인재,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조국혁신당의 돌풍, 이 배경이랑 전망도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전체 판세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조국혁신당의 돌풍과 또 총선 판세 전망입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영입 인재 신장식 대변인을 모셨는데요. 막 당 얘기하고 싶으시죠? 그냥 사는 얘기 좀 하다 갈까요? 사는 얘기.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사세요? 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전반적인 판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판세 변화가 좀 있었어요.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현재 전반적으로는 지금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건데 비례대표 투표 얘기입니다.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이 유성정당이죠. 33.6%, 더불어민주연합이 20.5%, 조국혁신당이 23.3%. 이 조사가 특히 높게 나왔는데 제작진이 오늘 출연자 따라서 특히 이 조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글쎄요. 특히 높은 조사를 가지고 왔네요. 예. 어쨌든 자 일단 이미 이 조사를 봤으니까 저희가 조국혁신당 얘기부터 좀 하면 네. 돌풍이에요. 기분 좋으시죠? 약간 두렵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눈덩이가 구르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눈덩이가 구르기 시작했다. 시작했답니까? 예, 이제 한 중간쯤 굴렀는데 마지막까지 돌뿌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중간에 이 눈덩이 깨질 수도 있고요. 또 더 크게 굴러갈 수도 있다. 예, 이제 한 4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투표일까지. 4주가 채 안, 방송일 기준으로 보면 한 3주 반 정도 남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눈덩이는 깨질 수도 있고 더 크게 굴러갈 수도 있겠다. 다만 가속도가 눈덩이가 굴러가는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 예. 바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에서 보시니까 일단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 이게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까지 내가 꼭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뭐 내가 참 뭐 이게 달마대서 같은 얘기인데 신장식 그 후보죠 이제 그 18% 제족이다. 왜냐 그 옛날 정의당 사무총장 할 때 그때가 우리 정의당 지지율이 제일 높았어요. 아 반 안쪽에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최고치가 그때 18%거든요. 이정미 대표 체제 하에서인데
근데 들어갈 때 대략 18%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왜 심장식은 18%를 몰고 다니는가? 굳이 그 숫자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뭐 그건 아닌데. 글쎄 하나만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득실가. 글쎄 그러는데 때 맞춰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 최근에 죽을 쓰고 있던 거예요. 예. 이런 조건이 겹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여론이 드러나진 않았으나 터지기 직전에 지하의 용암처럼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분화구가 하나 터지면 그리로 압축된 용암이 몰리는데 이거는 눈두덩이라기보다 화산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이 압력이 백두산 화산 폭발하듯이 이렇게 이제 어디 한 군데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질의멸렬 또는 공천 후유증 뭐 이런 부분들 지금도 뭐 일부는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런 데서 어떤 대안의 신선함이 아니었을까. 그래가지고 대부분 조국신당 뭐 그 당시엔 조국신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인데 출범 전의 여론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자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민심이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일단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거센데 민주당이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제코가 석자여서 대응을 잘 못하는데 조국혁신당이 거기에 불을 지폈다. 거기에다가 18% 효과의 이름을 가진 신장식 변호사가 영입되면서 그 심지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양초가 있으면 초몸체와 심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가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고 거기에 불길이 올라가는 그 양초 덩어리가 신장식 변호사 같은데 뭐 조금 뭐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에 계신 분이어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까지만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까지만 좋은 여기까지만이야. 근데 이제 지적할 건 또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돌덩이가 부르기 시작했다는 건 현상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피면서 신장식 효과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그 원인 분석도 좀 해주셨는데 좀 더 내부에서 볼 때 이러이러한 면이 아닌데 여기까지 예상을 하셨었나요? 사실 18%의 사나이라고 해도 여기까지 예상하기 쉽지 사실 이제 말하자면 희망 섞인 예측이었을 수는 있죠. 그래도 두 자릿수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10 언저리 이쪽 저쪽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선명하고 일관된 메시지. 어찌 보면 뭐 거의 원이슈 정당에 가깝게 출범 초기는 원이슈 정당에 가깝게 저희들이 기동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그런 분노의 이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다른 면처럼 야, 그 조국 가족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심했던 거 사람이 저래 되나? 하는 그 측은심과 분노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서 지금 초기에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지지율 특히 뭐 이번에 뉴스토마토 아까 소개해 주신 이런 지지율 정도는 그것만 갖고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고 보시면 이 같은 조사에서 보면 개혁신당이 3.8%가 나왔습니다. 이 개혁신당 3.8% 초기에 개혁신당 처음 시작할 때 거의 10%대 지지율 이쪽 저쪽 했잖아요. 여기가 쭉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뭐 오늘 뭐 데일리안인가? 그 언론 보니까 그 헤드라인이 제3지대 흡혈귀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이게 이 표현을 좋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기하면 제3지대 피 빨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제3제대 지지자들을 쭉 다 흡수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개혁신당이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정부 내부자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날카롭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지지가 그쪽으로 갔죠. 근데 이낙연 대표랑 붙었다가 그 사실 뭐 우리 법적으로는 깨끗해요. 창당선언 한 적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서류는 깨끗합니다. 우리 정식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주일 만에 파탄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근데 이게 윤석열 심판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심판 선거를 하자는 것으로 국민들은 봤어요. 여기서 기조
일관성이 한번 깨졌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중도층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사의 역사적으로 1당, 2당 말고 똘똘한 제3당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이 한 13에서 25% 정도 있어요. 이인재 후보 97년도에 13%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노동당이 13% 2004년 총선 때 받아서 10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일부 나눠 갖기도 했고요.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한 뭐 25% 가까운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똘똘한 제3당을 선택하는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개혁신당이나 다른 제3지대에 이렇게 눈길을 돌렸던 이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눈길을 줬다. 그 눈덩이로 붙어줬다. 그렇지 않으면은 반윤석열 정부의 구심점이 그렇죠. 조국혁신당이 확실했기 때문에 선명하고 일관됐다. 큰 자석처럼 여기로 이런 민심들이 모였다. 그래서 지금 요새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나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왜 이래? 왜 당명을 세 글자나 똑같이 지어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세 글자 같으면 혁신당이 같다는 건데 우리는 조국 혁신당이지만 거기는 그럼 개혁신당입니까? 아, 개를 혁신한다가 돼버리는군요. 아, 이거 제 말이 아니라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에가 목적격이 돼버리면.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반쯤 객관적이시니까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변화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앞서 이제 눈덩이가 뭐 작아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조된 정당의 한계를 좀 넘어서야 될 과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역구 후보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막상 선거운동 들어갔을 때 딱히 유세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주로 정당이 그 9시 뉴스에 비춰지는 모습은 당대표나 선대위원장이 어떤 선거운동원들하고 유세장에서 발표하는 메시지가 주된 그 화면 구성과 이미지와 메시지를 구성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상징적으로라도 한 석이라도 지역구 의석을 내는 게 어떠냐. 난 이걸 좀 한번 견해를 묻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지지율이 0%입니다. 0%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원래 이준석 그 대표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됐던 편인데 이번 선거에 가장 특이한 측면이 드러나는 지점인데 이번 선거에 2030이 없습니다. 4년 전 선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본물 터지던 청년 공약들이 각 당의 경쟁이 붙어가지고 당시 이준석 대표가 뭐 세대포 이론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있었고 뭐 한국형 모병제가 어떻고 반값 등록금이 어떻고 그렇죠. 청년 목돈 마련이 어떻고 청년 주거가 어떻고 청년 하루가 다르게 그렇죠. 온통 그때 선거는 2030을 누가 잡느냐로 각 당이 전쟁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게 이제 대선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아직 2030에 손을 잡아주는 정당이 없다. 지금 이 부분이 공란으로 그대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사라진 2030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혁신당도 사실 뭔가 혁신하자 이런 건데 미래 청년들에 대한 그런 게 안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 지금의 윤석열 심판이라는 어떤 구호는 청년층으로 가면은 보다 실용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종섭 장관 그 출국 사태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인물이 정원석 정의자유 해병연대 그 회장인데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투쟁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청년을 어느 당이 영입하느냐 이런 것도 잘하면은 이 비어있는 2030을 채우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혹시 뭐 저도 녹색정의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여기서도 고려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얘기하는 많은 주제가 누락된 채로 지금 심판이냐 정권 지원이냐 이걸로 지극히 단순화돼 가지고 이 선거에서 감당을 해내야 되는 수많은 의제와 전략들이 누락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선거 본선에 들어갔을 때 의외의 변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이제 비례경선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투표를 하면은 볼 것도 없이
예. 조국 신장식의 표가 쏠린다는 건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지금 비례를 많은 분들이 101명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내가 조국 신당의 비례대표를 하겠다. 예. 그러면은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그 특정인한테 표가 과도하게 쏠리면은 예. 똑같은 조건에서 경선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정도 당을 이끌고 가는 지도급들이 이거는 전체를 경쟁 명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6, 7, 8, 9, 10 뭐 이런 어떤 부분은 전략 명부를 마련해서 거기에 조국 대표가 이렇게 내가 8번, 10번 네. 이렇게 목표 의석의 경계선에 해당되는 거하고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이게 오히려 공정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왜냐하면 명분 다 세워놓고 경선하는 방식인 거죠 지금. 네네. 비례 그뭐 순위가. 뒤에서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비례 경선은 지금 당원 플러스 국민에서 당원 5, 국민 5 이렇게 예.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요. 당원 지금 이미 이제 방송하는 시점에서는 그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끝나고 14, 15, 16일 모집을 하고 17일, 18일 투표 중입니다. 투표 중인 거고요. 원래 보통은 뭐 담합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1인 1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남자 둘, 여자 둘을 뽑기로 했어요. 투표권을 주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1인 4표. 예, 1인 4표인데 남성 명부, 일반 명부를 놓고 보면 조국 그 후보에게 지나치게 표가 한 군데 1인 1표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명부의 순위가 굉장히 적은 표로 순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일단 1인 2표를 하기로 한 거고요. 일단 그다음에 한 표는 뭐 조국 대표한테 갈 걸로 보고 나머지 한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 일단 남성은 뭐 일단 한 표는 신장식에게 오고 나머지 한 표를 누구에게 줄 거냐라가 됐으면 그럴 수도 좋겠다라는 있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투표 중이니까 참조하시고요. 예. 그런데 날짜 잘 잡으셨네. 아, 글쎄. 예, 투표 중입니다. 내일까지 투표입니다. 방송일 기준으로. 예. 일단 이 원칙만을 딱 조국 대표랑 저도 이제 상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원칙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양반이 그분이 민정수석 출신이라 그런지 진짜 입이 무거워요. 예. 말씀을 뭐 다양한 분야에서 넓게는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입을 꾹 닫아요. 당원과 국민들의 뜻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얘기해요. 근데 원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게 마련인데 일단 지금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전략적 판단과 그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더군다나 이런 거는 투표 기간이 전에는 아예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일단 원칙대로 간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는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건 전 개인의 견해입니다. 개인의 견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 관련돼서 저는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있었던 정당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양당이 그때 그렇게 청년을 앞세웠지만 그 결과 청년 정치는 유호정이었고요. 유호정 전 의원이 됐습니다. 이미. 전 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뭐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죠. 젠더 갈등을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청년을 호명했으나 청년을 쓰고 버렸던 게 아닌가. 그러면 그 반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까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뭐 극단적으로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기도 했는데 다른 조사는 또 두 자릿수 이상 나온 조사가 또 다수 있습니다.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튀었다 싶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분명한 건 40대 50대에서는 1등 2등을 한단 말이에요. 비례 투표율에서는 비례 지지율에서는. 근데 20대에서는 그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오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청년들과 소통을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정책을 통해서 보여드리겠다.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이거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은 40대 50대들이요. 가장 진보적인 세대고요. 이중 돌봄 세대입니다. 예. 노인들도 그 어르신들 자기 부모 세대도 돌봐야 되고요. 아이들도 아이들도 아직 독립하기 전입니다.
이중돌봄 세대들이 가장 삶의 부담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50대 남성의 사망 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 자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중년 남성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뭐 음주로 인한 뭐 간경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청년과 노인들에게 뭘 해주겠다. 현금, 특히 노인들에게는 현금성 복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15만 원은 20만 원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물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이중돌봄 세대인 40대, 50대들에게 그 이중돌봄을 덜어주는 정책을 우리 사회는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그냥 각자 알아서 니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중추니까 각자 알아서 견뎌라. 니들은 원래 40대는 원래 그런 거야. 이제 너희는 뺑이 쳐. 네. 그러면서 실제로는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선심성 공약들을 주고 있는데 그건 사실 40대, 50대 이중돌봄 세대에게 요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로드를 다, 그 부담을 니들 다 원래 니들은 그런 시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그러면은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타깃은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심판. 네, 좀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조기 종식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네. 세대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면 낀 세대인 40, 50대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 뭐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건 뭐 데이터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다는 건 뭐 일견 뭐 이해도 가고 나쁜 것도 아닌데. 전 사실 비판적이긴 한데 조국 혁신당에. 근데 지금 50대인 저로서는 살짝 솔깃한 마음도. 약간 낀 세대시잖아. 이중돌봄 세대시잖아. 아니 사회자가 이렇게 쉽게 설득되는 저기 방송이 이게 좀 공정한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귀가 얇아가지고. 아니 마음이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게 두세요. 귀가 얇아서. 나 방송 진행해 나까지 해봤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다 진행자 출신들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일단 쉽게 설득당하지는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자면은 저는 그 40, 50대에 대한 진단은 정확하고 분명히 그 일리가 있다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뭐 갓 50대시잖아요. 갓 50대? 아니 자꾸 오늘 방송 진행 이상하게 자꾸 얘기하시죠.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이 저기 청년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의 숙명입니다. 어느 세대가 더 고통스럽다는 걸 얘기하는 건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실 또 우리가 청년 시대에도 뭐 민주화 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신 변호사께서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세대적 서사로 엮어다 보면 다 할 말이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비교는 적절치가 않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될 품격은 일종의 책임 정치입니다. 청년을 위한 어른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렇죠. 그건 책임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50대가 이렇게 많이 죽는 건 니들 몰랐지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청년 부분은 이제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경쟁력이고 우리의 미래면서 우리가 남긴 유산을 지켜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책임성에서 따지면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정당들 전체가 무책임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 바깥으로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나는 거는 이 선거의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이냐 지원이냐는 프레임에 어느새 우리도 갇혀버린 고정관념은 경계해야 된다. 선거라는 것은 모름지기 국민을 이 어떤 그 참여의 광장으로 소구하고 또 그들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정당의 본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라진 선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건 문제점은 나는 공유하는 것이 어떠냐. 듣고 보니까 의원님 말씀이 또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바로 파괴된, 폐허가 된 정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끓는 용암, 지하에서의 끓는 용암이 분출되기를 기다렸던 일종의 화산이었던 겁니다. 그리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분출을 하고 하면서 화산이 터지면은 주변의 지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에 정치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위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역시 심판을 초월해서
정당이나 정치인의 가장 기본 덕목은 비전 제시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심판을 넘어서 더 좋은 나라 이렇게 또 우리가 통합해서 가자는 게 난 그게 김대중 정신이라고 봐요. 그 옛날에 저 미국 망명 갔다 돌아와서 그때 했던 연설이라든가 언론 인터뷰들을 쭉 보면은 뭔가 한에 맺힌 연설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온 그 연한 조갯살 속의 진주 같은 네.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울림을 줬고, 그치 그 고난 속에서라고 해서 항상 강경한 정책만 꿈꿨던 건 아니다. 예. 네네. 예, 이런 점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정치를 한 번 하고 말 정치가 아니라면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도 꿈을 꿔야죠. 선거와 민주주의의 기본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미래에 그런 대한 지역구도 한 명정 이상은 출마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보는 어떻게 거예요. 되나요? 예, 마지막 지역구는 이제 어떻게 거꾸로 되나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1대1 심판 구도를 깨는 방식의 출마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논리적 가능성, 형식적 가능성 마지막 순간까지 열어두고 저희들도 탐색을 그럼 하고 예를 들어 있는 호남 거고요. 같은 경우는 예. 심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지역구에 뭐 나갈 수도 있다. 아, 이런 역도 말씀을 가능하죠. 그런 대구 거보다 경북도. 대구 경북이나 대구 이런 경북이나? 데가 더 낫죠. 아. 왜냐하면 호남은 전체 구도에 논리적으로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 경북이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이 후보를 낼 수 없는 지역, 예. 사지, 오지라고 흔히 야권 진보 진영이나 예. 진보 민주 진보 진영이 하는 데는 논리적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겠으나 대체로 우리는 뭐 지민 비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뭐 비조 지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또는 아이고 그 투표 안 하려고 하다가 조국혁신당 때문에 비례 투표하러 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야권 단일 후보 예. 심판을 잘할 수 있는 정의당 그렇죠. 후보라도 해도 정의당 후보를 포함을 해서 뭐 대체로 민주당 후보일 거라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권 심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후보를 지역구에서도 선택을 해달라라는 말씀이고요.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선거의 기능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과제나 이슈를 중심에 두고 토론하는 자리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의 기능 또 정당의 기능 중에 하나는 다양한 질문지를 줄여서 핵심 질문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국민들의 답을 얻는 것도 선거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평상시에 여러 가지 답을 놓고 토론을 할 때도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그 많은 토론의 거리들, 우리 국민 모두의 생각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 질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답을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를 맞이하는 국민들이 던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 그리고 정당이 국민들께 이 질문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조기 종식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느냐, 이 질문을 집약해서 던져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에 민생이 누락되거나 과학기술이 누락되거나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입인재들을 보시면 저희들은 8명 영입인재 중에 예. 4명이 검찰 독재 전투조입니다. 신장식, 박은정, 차규근, 김형현 예. 전부 다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다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망치전으로. 근데 다른 영입인재 4분을 보면 이혜민 씨, 구글에서 15년 일하다가 오신 과학기술, 그 R&D 예산 삭감. 그래서 과학기술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김민선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진폐증 환자들 직전까지 돌보다가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WHO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 만큼 정부 관료로서도 의료계 전문가로서도 어떤 일정한 지위에 올랐던 분인데 태백병원에 가서 환자 돌보셨어요. 다시 흰 가운 입고 진폐증 환자들 돌보셨던 분이고, 서왕진 이분은 서울연구원장도 하셨고 기후환경 전문가시고요. 김준영 외교안보 전문가, 둘이 환상의 커플이시잖아요. 김종대, 김준영 두 커플이 뜨면 털어놓고 상의하더라고요. 예. 즉 4명은 전투조고요. 4명은 미래의제, 정책 전문가. 근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한 겁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다. 예. 미래와 비전도 준비하고 있다. 네. 저도 이제 다른 방송의 패널로도 많이 나가니까 하면 이제 그런 묻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네네.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을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질문자 네. 앵커로서 네. 상당히 비판적으로 했어요. 일단 막 조기 종식 문제도 네. 이 절차적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2심까지 사실관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물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한 상태지만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인정될 유죄가 날 가능성이 현재까지 크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 또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그러면서 선거에 나오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문제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는 상황은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앞서 기본적인 걸로 따지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조국 네. 전 장관의 이 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되는 부분이 절차상에서는 좀 이거 부적절하다 사실 옳지 않다 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보는데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문제, 예를 들어서 디올백, 나몰라, 뭐 이준석 장관의 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현 정부에 또 이재명 대표도 뭐 당 사천 논란들이 있었고 네. 다들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게 들고 사실 제가 다른 방송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무도하게 무턱대게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조국 전 장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던 두 사람인데 최근 몇 년간 이분이 피해자의 모습이 더 부각되게 된다.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때만 해도 몰랐는데 또 이제 한 2년 겪어보니까 예. 야 정말 무능하고 무도하구나 그리고 잔인하구나라는 거를 국민들이 사과 하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실감을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 이 10,000원짜리 사과를 내가 사도 되나? 들었다 놨다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종석 장관 그렇게 호주로 도주대사 만드는 걸 예. 보면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정의의 관념은 과연 보통 무엇인가. 사람들과 다르구나. 저희가 그러면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제가 네네. 여쭤볼게요. 많은 질문을 받았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 자 조국 혁신당이 뭐 현재 지지율대로 뭐 괜찮은 두 자릿수 잘하면 의석수를 얻어서 네. 국회에 들어갔어요. 네. 민주당과의 합당이나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안건위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안건 조정위 같은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별도의 당으로 계속 유지해서 아 갑니까? 이거는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 따로 갑니다. 네, 따로 합당하지 않고요. 제가 2월 초에 이제 방송을 하차하고 입당을 하기까지 인재영입 하기까지 한 3주 정도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깊이 얘기를 나눴는데 가치와 비전이 뭐냐, 예. 이 당의 방향은 뭐냐,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관계가 뭐냐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당의 기동 방식이 뭐냐, 난 전투정처럼 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공감이 금방 됐어요. 특히 공개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할 수 있겠다. 내가 조국과 함께 길을 걷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핵심적인 이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조국 대표가 제가 없는 뉴스아이킥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적 강소 정당이 목표다. 예. 이 얘기는 이제 따로 간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노회찬의 제출공화국,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유러피안 드림을 그 자리에서 또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전에 나눴던 이야기와 맥락이 같은 얘기였고 민주당과 합당보다는 안건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말하자면 의회 안에서도 쇄빙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왼쪽에 제3정당의 필요성, 현실적 필요성, 그다음에 가치와 비전에서의 필요성. 녹색정의당 여기 계시는데 뭐 괜찮아요. 뭐 듣는 정의당 기분 좋을 리는 없겠지. 그런데 일단은 뭐 그러려니 하고 그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런 정도의 생각이라면은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해야 될 얘기는 따로 간다는 얘기보다는 그 범야권의 군소정당을 모아서 공동교섭단체를 한번 제시하는 것이 맞다. 동의합니다. 네, 왜 그러냐? 동의합니다. 지금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에 누가 들어가느냐보다 국회 운영에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맞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데 100번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의자 하나가 있으면 저쪽은 국민의힘 하나고 이쪽은 두 석이 되는 석이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1대 1의 해봤잖아요. 구조가 되는 거죠. 민생과 정의, 예. 평화와 정의였나 참? 아니 평화와 정의, 평화와 정의, 그 같이
교섭단체를 노회찬 대표가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계셨잖아요. 자, 조국혁신당이 지금 여기 아까 뉴스토마토 조사대로 하면 23.3%면은 상당한 지지율이지만 교섭단체는 이르지 못하잖아요. 이 정도면 약 12석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녹색정당이 있고 여기 더불어민주연합이 예. 반은 민주당이 아니라고. 아마도 예측컨대 당선될 사람들의 반이. 맞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 거만 손을 잡아도 교섭단체 별도 교섭단체가 그러니까 안 내 나요. 얘기는 계산해 여기에서 만 잡아서는 잘 안 될 되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범야권의 교섭단체 새로운 전략본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평화와 정의연대에서 있었던 다당제 정치가 결국은 제3지대가 있는 하나의 토양이자 하나의 동력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제 스타 플레이어에 이렇게 의해서 당이 용솟음치는 형국을 구하지만 그러나 정치는 판을 만들고 구도를 맞습니다. 창출하는 예. 자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진짜 정치고 정권을 심판하려면 거기서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국회 상임위나 가면은 시원하게 혼내주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인기 오르는 데는 상임위가 좋습니다. 예. 국정감사장이 최적의 무대예요. 그러나 그게 세상을 바꾼다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후에 어떤 범야권을 이렇게 끌고 가는 세빙선, 망치선은 뭐냐면 뒤에서 누가 따라온다는 전제하에서 의미가 있는 존재니까 이런 점에서 조금 상상력의 폭을 더 넓히는 방식은 지금 뭐 어떠냐. 새로운 그러니까 야권 정당들이 새롭게 손을 잡아서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거를 꿈꿀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한 얘기죠. 의견을 내셨으니까 개혁신당도 거기에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야당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거의 뭐 녹색정의당하고 다를 바 없는 지지율을 보이는 이유는 예. 윤석열한테 탄압받으면서 대구의 김광석 거리에서 외치던 이준석과 네. 지금 어떤 당대표로서의 이준석이 동일 인물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준석은 너무나 신선하고 처절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자기 존재를 표현해내는 방식에 있어서 그때 당시 한국 사회 정치인다운 정치인은 난 이준석 하나밖에 없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러는데 지금은 관리자로서 이준석인데 그 기운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미 잃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최상병이나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주제는 여전히 이 정권 심판의 대우에서는 겹친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얘기입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것들 누가 선도적인 비전을 제시하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선거 이후 구상이니까 뭐 좀 시간이 알겠습니다. 있는 문제고. 이런 지금 부분들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다른 문제도 얘기를 해야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100번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조국혁신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눈덩이가 속도가 붙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깨질 수도 있고 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깨지진 않을 거예요. 예, 더 겸손한 자세로 일단 저희들은 공식 목표 의석수가 10석이니까 10석을 기반으로 해서 10석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국회 안에서 세빙선의 역할을 할 것이냐는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이 해주신 그 말씀과 상상력을 충분히 아주 깊이 새겨서 새로운 구상을 해보겠다. 저희들은 지금 10석이 목표입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아니 사실은요. 예. 요즘 조국 혁신당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당도단은 나한테까지 침묵하고 올 정도니. 아니 지금 녹색정의당에 계신 분한테 저는 다음 주에 격신당을 소개시켜달라고 보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상 정의당 출신들이 많이 갔기 많이 가 때문에 있죠. 그런데 뭐 거기만 갔습니까? 뭐 새로운 미래도 가고 뭐 많이 갔죠. 더불어 거기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유호정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박원석, 당을 예. 저기 도와주기도 하고 남의 당을 망치기도 했어요. 그냥 뭐 그런데 일단은 다 쭉정이 빠져나가고 이제 뼈다귀 남은 정당에서 제가 다음 주에 선대위원장으로 아이고야. 발령을 받거든. 예. 저 공동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예. 그래서 제 계획은 이겁니다. 일단은 호주에 이종섭 추적단을 파견한다. 정의당에서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에서. 그러니까 같이 갈 땅이 있으면 같이 가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발은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현지로 가서 내가 직접 끌고 오든지 아니면 저 면전에서 내가 아이 선대위원장이 또 그렇다고 호주까지 가는 거. 아니 그래서 저보고 제가 대신 그래? 돈은 누가 특별히 내지? 하는 일도 없으니까. 아니 뭐 스픽스에서 돈 내라. 저보고 가자고 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3월 13일 현재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국혁신당 호주 당원들이 예. 문서를 작성을 해서 캔버라에 가서 이종섭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당장 돌아와라. 호주에 당원이 또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달이 건너 보니까 다 찾아지더라고.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근데 라고 해서 찾았죠. 내가 호주에 왜 당원이 많은가를 말씀드릴게. 예. 호주가 경도상으로 우리하고 비슷해요. 시간이 일치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대부분 유튜브라는 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 예컨대 아침 방송을 뭘 하면은 저 유럽은 한밤중일 거 아니야 미국이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의 청취율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 떨어지는데 동접자가 적은 예. 거예요. 근데 나도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미스테리가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동접자 중에 호주 교민들이 많을까? 호주가 어느 날 이제 시차가 우리하고 생활 리듬이 같구나. 시차가 그 2시간입니다. 제가 그 호주 당원들이랑 예.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차를 딱 살펴보니까 우리보다 2시간 더 빨라요. 그러니까 별 부담이 없고 지금 호주 얘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이제 호주 얘기 하려고 해요. 예. 아니, 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 준비된 영상이 있어요. 저희 제작진이 만든 영상이 있어. 영상을 보고 호주로 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간 까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과가 나와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또 편하게 이렇게 다과가 있으면 또 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좀 되잖아요. 광화문 살롱이네요. 예, 요 옆에 있는 살롱인데요. 다른 뭐 PPL은 아닙니다. 돈 주고 그래요? 사오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아니 전에 스픽스 출연했을 때 보니까 광화문 살롱에서 빵 가져다가 출연료 플러스 빵 이렇게 주시던데. 여기 프로그램이 PD님 이거 PPL 아니죠? 네, 돈 아니에요? 여기 스픽스 법카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런 일을 하시지? 아니 뭐 저기 요즘 표정 관리가 안 되시네. 내가 호주 얘기 하나 해드릴 게 있어요. 예, 호주. 이번에 교민들이 평화소녀상 앞에서 그 이종섭 대사 부임을 반대하며 내건 게 1860년 이후로 호수에는 죄수가 온 적이 없다. 원래 영국에서 죄수를 보내던 대륙이었죠. 호주가. 죄수를 보냈는데 굉장히 그게 민감한 발언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왜 민감한 그러냐 하면은 호주하고 뉴질랜드 간의 한일 간의 역사 분쟁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서로 비하하는 발언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구나. 감정이 많이 상하는데 맞아요. 호주에 온 죄수들은 주로 정치범이 많다. 그때가 혁명의 시대고 자범들은 주로 뉴질랜드 같다. 이게 주로 호주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데 쓰이는 용어니까 뉴질랜드가 또 가만 안 있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종섭은 정치범이야 자범이야. 굳이 따지자면. 정치범 아닌가요? 아니 잡스러운 그 형사범 아닙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1860년에도 이런 자범은 안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범인 도피 이거를 1860년에 죄수로 따질 일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또 이번에 뉴질랜드가 또 이 문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남의 나라 싸움을 붙여 우리가. 역시 시각이 김종대 의원님이 글로벌하세요. 그러니까 괜히 이종섭 전 장관이 가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캐캐 묵은 악감정이 다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유럽에서 온 이민 국가인데 내가 항상 궁금했던 게 왜 두 나라는
우리 한일 관계 같은 감정 싸움을 할까? 이게 미스터리한데 현지 가서 풀린 거예요. 이런 속설이 있는 거예요. 속설이. 이게 다 뭐 진실이라고 내가 정설은 모르겠지만 비하하는 얘기도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종섭 장관이 대사로 부임한 사건이 남의 나라의 역사 전쟁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 됐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3월 10일 날 나갔잖아요. 한 달 딱 앞두고 수사 대상자 핵심 피해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호주로. 굳이 그러면 이렇게 막 반박 지금 여론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 중도층에서도 이건 아니지 하는 게 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보내셨을 거라고 보세요? 워낙 이쪽에 있으니까. 더 큰 게 중요한 속사정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이걸 한번 더 정황을 재구성해 보려고 지금 뭐 한 달째 기사를 다시 검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용산이 비상사태에 접어든 시기가 2월 20일로 보입니다. 그때 무슨 기사가 터지냐 하면은 그 우즈베키스탄에 작년 8월 1일 날 출장 간 이종섭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하고 약 17차례에 걸쳐 문자 통화, 그것도 카톡, 텔레그램이 다 일시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군사재판에서 까진 거예요. 저번에 박정훈 대령 건 때. 변호인이 얘기했던 그 문자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뉴스련이 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매부쇼에서 나간 게 어쩌면 이번 선거가 최상병 선거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랬고 그때 임종득 신범철을 내가 지목을 했다고요. 그게 대략 보니까 2월 20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때가 용산의 비상사태였던 게 시시각각 그 아무리 틀어막아도 곳곳에서 대방출되는 증거가 전부 이종섭 전 장관을 지목하는 그렇죠. 이게 폭주를 했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보니까 3월 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 예고된 기사가 있어요. JTBC하고 MBC 그 단독 기사들이 그게 주로 저기 보면 전부 이종섭 기사예요. 그러면은 이게 선거보다는 일단은 그 저기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고 이 저기 대통령에 대한 어떤 외압과 이종섭 장관의 이 외압에 대한 어떤 그 저 진실 규명이 코앞까지 온 겁니다. 목까지 비수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용산의 인식이었고 급해진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급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대사 쇼핑이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멀쩡한 대사 하나를 날리기로 한 거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정훈 단장이 최상병 사건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외압을 행사했다.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에 또 외압을 가한 겁니다. 수사 외압, 수사에 대한 외압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외압에 대해서도 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저는 모두가 사실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어제 MBC 단독, 그제 MBC 단독, 그러니까 저 녹화일 기준으로 3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3월 11일, 12일 어간에 단독 보도가 쭉 나오는데 이종섭 장관이 수사를 신범철 차관이 그 해병대 수사단에다가 국방부 수사단에다가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에다가 야, 이 수사 새로 해도 되는 거냐? 안 됩니다라고 말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럼 장관이 명령하면 할 수 있는 거냐? 장관이 명령하면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다 하더니 장관이 명령하잖아. 나온 거야.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02800번대 이태원로 대통령실에서 전화 받고 갑자기 이종섭 장관의 태도가 바뀌는 이것도 단독으로 좀 포렌식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다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용산이죠, 용산. 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목에 이종섭 전 장관이 있는데 지금 공수처나 이런 데서 수사에서 유일하게 빠진 게 이종섭 장관의 휴대폰입니다. 제출은 했는데 거의 뭐 새로 한 거, 그건 새로 한 거예요. 의미가 없죠. 검사들이 다 가르쳐진 수법이잖아요. 업무 수첩은 폐기했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요 대목만 공란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수신처는 기록이 다 하나씩 뽀록뽀록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사의 저기 순서가 이건 상식입니다. 그 다음 소환 조사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공수처가 느려 터지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아. 그 사이에 언론하고 저쪽 박정훈 대령 재판에 법무대리 변호사들이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이제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과연 항명을 했냐, 그러니까 적절한 명령했냐를 보려고 그렇죠. 여러 기록들이 나오다 보니 여기에 수사 외압 기록들이 나오고 있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부 2월 하순. 원래 작년에도 중요한 게 많이 나왔지만 작년엔 11월, 12월에 많이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버틸만 하다고 봤을 거예요. 네네네. 작년에 특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2월에는 거의 대방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호주로 간 다음에도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지금 4월 3일 날 그 국회 본회의에 이제 최상명 특검안이 자동 부의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직전에 지금 저기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뭐였겠냐고. 이거는 지금 방출되는 이정섭 전 장관의 정황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방어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섰다고 본 거예요. 일단은 총선이고 뭐고 빨리 빼자. 여기서 그렇죠. 터지면 더 크다. 아니 거기에다가 다 현직에 있거나 통제 범위 안에 있는데 아니면 국민의힘 저기 뭐냐 공천 후보자인데 신범철. 이종섭 장관 이 사람만 민간인이야. 민간인인데다가 그래서 빨리 빼고 입틀막을 해야 되는데 입틀막이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근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당근 입틀막이라고 팍 넣어주시면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그렇게 그 대통령실에서 급하게 움직였을까 보면 최근에 보세요. 그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징역 1년 받으면서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입건했잖아요. 고발 사주권에 1심 판결이 나니까 대통령이 입건했거든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건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대통령 입건했어요. 이종섭 장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쭉 따라 들어가면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종섭 장관을 기소한 후에 대통령도 입건을 하거나 동시에 뭘 해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대통령 입건이 저는 멀지 않았다. 이 그 수사가 이렇게 쭉쭉쭉쭉 생물처럼 살아서 지금 막 꿈틀꿈틀하고 간단 말이죠. 수사는 생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입건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전화했냐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02800번으로 전화를 했다. 대통령실 800번대로 전화가 왔다. 이게 누군지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굴까를 하려면 이 앞뒤로 무슨 전화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만약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면 보통은 대통령이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몇 시 몇 분에 VIP께서 전화한다니까 꼭 받으세요. 라고 하는 사전 전화를 하거든요. 사전 의전을 다 해요. 그러면 또 그 이후에 그러면 전화 어떻게 했냐. 이거 02800번 때 이거 비화폰으로 보이거든요. 일반 전화 비화폰으로 보이거든요. 뭐 추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입건 사항이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권 있죠. 이거 수사위협 사건 또 생기죠. 그리고 또 뭔가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입건되는 게 2건, 3건으로 늘어난다? 그거 대통령이 견디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상사태인가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수사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해서 박정훈 대령 주장입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경로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게 박정훈 대령의 주장인데 그렇죠. 당시의 수사단장.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죠. 대통령이 야 얘 빼. 얘 너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거는 검사 출신인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건데 그렇게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중대한 문제가 되죠.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내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다 밝힐 건데 그 저기 박정훈 대령 진술에서 대통령이 개입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국방장관 전화 연결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걸 진술서가 나오기 전에 처음 폭로한 건 저거든요. 그때 그렇죠.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술서에 나중에 똑같이 나왔다고. 저는 다른 경로로 확인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전화 연결해라는 게 7월 31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 보고를 받고 경로에서 예. 그러면 사단장 누가 하란 말이야? 국방장관 전화 연결해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처벌하면 그런데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어? 뭐 이런 거죠. 이번에 이종섭 장관이 그 800번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은 시각이 11시 45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설을 세워놨는데 그 뒤에 나오는 정황들이 딱딱 맞아. 하나씩 이렇게 끼워 맞춰보니까 거죠. 퍼즐이 맞는 거야. 잃어버린 그 레고 블록이 어디서 나타나서 끼워보니 다 맞는 거야. 그럼 원래 하나의 조립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사가 저기 그 당시에 수사 동향을 봤을 때 나온다는 거를 용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날부터 제가 아까부터 증거가 대방출되는 심상치 않은 국면이 열리고 있었다. 근데 그렇게 틀어막고 방어를 했는데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기계적 정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는 모든 언론이 사활을 걸고 이종섭 장관을 취재하려고 할 거 아니냐. 예. 당연하죠. 탐사팀이 붙을 거라고. 그 전에도 이종섭 장관은 이제 언론이 붙으면 그 아니다 대통령 그런 거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때 문제는 전화는 누가 했습니까? 누구 뭔 통화했었습니까? 뭐 말이 꼬이 많은 질문 있으면 말이 꼬이기 시작해요. 아니 우선 그 전에 지금까지 장관이 국회 나와서 했던 거짓말이 많이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나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 기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지시한 적 없다 그러셨는데 조사본부에 지시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물고 들어가면 이게 저는 감당이 안 되는 사태가 되는 거예요. 이 이게. 부분도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조사본부 어제 MBC 언론 보도를 보면 물증도 있지만 인증, 즉 진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조사본부의 조사 반원들이 관계자라 그랬어요. 예, 관계자가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고 그런 걸 문의하는 전화가 있었고, 즉 이거 장관이 명령하면은 수사 다시 하는 거냐, 할 수 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고, 뭐 명을 받으면 명령을 내리면 군인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이종섭 전 장관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수사 국방부 조사단 관계자 명의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군 내부가 사실 이게 위계 조직이고 군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뿐이지 군 내부의 민심 위반은 군심 위반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박정훈 대령 사건을 보면 사실 위법한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이 처음엔 집단항명의 수괴로, 나중에는 항명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선체. 근데 이게 군대 내에서 야 이게 말이 돼? 그렇죠.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봅니다. 국방부 조사반 관계자, 조사단 관계자 어떤 분들일지.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물이 한번 딱 터지면 여러 군데서 권력을 무도하고 무능하게, 특히 무도하고 잔인하게 행사한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감이 선거를 앞두고 이종섭 전 장관을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내버리는. 근데 일단 이제 사실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이제 세세하고 자세한 면도 많아서 보는 거 어렵겠지만 일단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금 피의자이고 뭔가 수사 외압이 있었나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그것도 장관이던 사람을, 장관을 했던 사람을 이례적으로 저 먼 호주로 대사로 보냈다. 심지어 차관급이 가는 자리야 거기가. 그 차관보고가 가는 자리야. 차관급도 아니고 차관보. 네. 국장이나 사관보. 근데 그것도 출국 금지 상태인 사람을 억지로 해제시키고. 그러면 뭔가 있구나, 말이 돼,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이번 주에 민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 그런 말이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이 양반을 뺄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김종대 전 의원과 말씀드린 거고, 심지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보니까 어제 김준영 원장 전 원장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외교 대사 교육도 안 받고 그냥 갔다고. 원래 대사 교육을 받고 가야 돼요.
대사 교육도 안 받고 그냥 간 거예요. 부인도 교육 받아야 돼. 부인도 교육 받아야 되고. 부인도. 다 안 받고 갔어요. 중요한 외교 활동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 생각하고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 거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없어요. 예. 그냥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호주 수도는 캔버라인데 브리즈번으로 갔냐 요 얘기도 좀 그건 뭐 나오는데. 교민들은 100% 확신하죠. 저 호주에 있는 조국 혁신당 당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왜 브리즈번으로 갔어요? 시드니로 안 가고 원래 캔버라는 직항이 잘 없고 시드니 쪽이 직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가깝기도 한 4시간 자동차로 한 3-4시간 정도 걸리는데 브리즈번에는 교민들이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시드니에는 시드니 촛불 행동 등에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도 많고 우리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차가 적기 때문에 한국 정보에 밝고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조직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드니 공항에서 아주 그 격한 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도망도 못 가니까 네, 격한 환영을 겸손히 거부하고 환영 따위 없는 곳으로 조용히 가셨다. 브리즈번으로.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수처 수사는 잘 될까요? 수사는 돼야 되잖아요. 뭐 유감스럽게도 지금 공수처가 그 차장 직무대행 체제죠. 직무대행도 공석이래요. 예. 처장만 공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참합니다 상황이. 그리고 지금 인력 부족에다가 뭐 여러 가지 하면은 이 거대한 그 권력을 맞서 가지고 이게 수사기관은 기본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정도만 제대로 해줘도 이 출국 금지 막을 수 있었는데 의견은 냈다고 하지만은 그 형식적인 소환 조사라든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저기 뭐냐 그 출국에 있어가지고 기여한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야. 저도 그러니까 차라리 소환 조사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저도 그 강하게 이거 출국 금지 풀면 안 된다. 우리 지금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소환 조사 하지 말고. 근데 얘기는 했다는데. 처분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니까. 근데 되게 원론적으로 하는데 아주 강하게 사실 언론에도 좀 얘기하고 뭐 그런 게 다 지난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증거인멸성 호주 대사라면은 지금 호주 쪽으로도 정권이 여러 가지 또 그 저기 방탄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사 관리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점을 집중 감시해야 될 영역이고 앞으로 외부 활동을 얼마나 하는가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호주에 대통령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어요. 이 부분은 이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 근대 어떤 국가의 외교에서는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봐요. 이게 보면 호주에서 보낼 때 호주 ABC 방송에도 났잖아요. 공영방송에도 났는데 일단 호주의 면이 상했잖아요. 그럼 호주에서 예를 들어서 주한 호주 대사가 근데 무슨 일이에요? 왜 호주 대사 장관급이었으면 좋긴 좋은데 뭐 말이 많더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나중에 호주에 뭐 무기 자주포도 많이 팔았다는데 괜히 꿀려 있으니까 팔 때 단가라도 좀 괜히 좀 싸게 해주고 그런데도 영향이 자주포는 이미 팔린 거고 계약이 끝난 사안이고 레드백이라는 장갑차도 작년 중간쯤에 이미 계약이 다 끝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상한 건 한 명 호주 대사로 보내면서 한 호주 관계에도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다 팔린 무기가 왜 이제 와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가서 또 무기만이 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미 팔린 무기요. 팔린 무기.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하시나 보다. 군수장교 출신도 아니에요. 여기는 이종섭 장관은 군 현역 때 기획장교 출신입니다. 기획은 뭐냐면 정책이에요. 근데 진급도 늦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성장급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면은 어떤 가장 실무를 모르는 데라고. 그러면은 저기 뭐 그 무기고 뭐고 지금 얘기하는 정부가 얘기하는 게 들어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나는 이미 대사의 교섭 기능의 절반은 지금 마비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사관에 갇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양국 관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한국 호주 관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뭐 그 어떤 부대사가 도박하게든가 아니면은 여기 이제 비정상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신임장 재정은요 신임장 원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뭐까지 보냐면은 그 신임장 수여식 사진도 봅니다. 대부분 그것도 가져갑니다. 또 언론 보도를 그걸 일부러 시키는 이유가 이 원본도 가짜일 수 있으니
대통령과 찍은 사진까지도 그렇게 프로토콜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라파 일부 나라들은 이게 신임장 절차가 안 맞으면 교섭 기능을 인정 안 하는 나라가 몇 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관심까지 하게 되면은 난 정상적인 대사 기능 수행이 어렵고, 그다음에 대사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교민과의 소통이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게 저는 제일 코미디라.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민들이 이제 호주를 우습게 하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그리고 우선은 격한 환영의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 교민들 사이에 보수 진보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거기 호주는 한인 교회가 세다고. 예. 여기가 이제 보수 쪽이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이제 동성혼 합법화가 된 데인데 거기 한국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그 교회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쪽에서 또 뭐 태극기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촛불 행동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평온하게 잘 유지되던 교민사회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게 또 갈등을 하게 되면 대사가 안간히만 못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 캔버라 호주 대사관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2005년경에 그 민주노동당 당대표 비서실장 할 때 이제 연방의회 초청으로 해서 뭐 의원들, 당직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각 당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가 대사관이 괜찮습니다. 널찍하고 캔버라가 워낙 넓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인공으로 조성한 도시잖아요. 호수도 인공호수 중간에 이렇게 파놓고 해서. 근데 이제 밤 되면 완전 절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공관들하고 공관 뭐 의회 이런 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대사관은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처마도 이렇게 만들고 굉장히 그럴듯하고 널찍하니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녁 식사를 한 번 하러 갔는데 그 단바깥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으시겠다. 교민들이 격한 환영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또 말씀하신 대로 교민들 간에 찬성 반대, 그리고 이종섭 대사가 그래도 공식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 명절이나 무슨 추석 명절이나 또 뭐 8.15 3.1절 뭐 이런 공식 국가 세레모니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도대체 그러면은 자기들한테 이종섭 대사한테 격한 환영 안 할 사람들만, 그런 교민들만 불러다가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대사가 할 짓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순직 사망 사건 수사에 만약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외압이 있었다면 진실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 진실규명을 막으려는 외압이 또 있었어. 도피성 출국을 보냈다면 이것도 이제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를 했는데 관련돼서 이것도 이제 진실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큰 문제죠. 왜냐면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은 현재 항명죄로 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상병 문제도 있고 박정훈 대령 문제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좀 지금 뭐 조직도 그렇고 그렇지만 좀 제대로 수사하기를 촉구를 해봅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 문제, 그러면 판세, 총선 판세도 좀 짚어봤고요. 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행의 배경도 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여기까지 말씀 들었고요. 다음 시에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